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 자, 어제도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 일단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나스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나스닥이 빠진 지 얼마나 됐냐고요. 지금 연속적으로 빠진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한 4,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빠지는 속도도 장난이 아니게 빠르긴 합니다. 하루에 3, 4% 이상 폭락하고 그 뒤로도 전혀 눈에 띄는 매수세 없이 계속 하루에 1%씩 흘러내리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많이 빠지고 있고 연속적으로 오래 빠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쯤 되면은 저점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기 굉장히 좋은 자리란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매수세가 나왔냐? 매수세 안 나왔단 말이죠. 어제 코스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코스피에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장대 양봉이나 그러한 강력한 상승, 그러한 매수세가 보이면 이제 그제서야 반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세 찾아볼 수 있냐? 매수세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잘,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꼭 오르란 법이 없어요. 많이 떨어졌어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심리적인 것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게 반등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물론 이 계속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S&P를 보나 나스닥을 보나 지금 여전히 이 다중바닥형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다중바닥형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이쯤에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삼중바닥형 만든 거야. 혹은 여기까지 해서 다중바닥형을 만든 거야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여전히 이런 바닥 다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 중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차분히 그냥 빠지고 있네, 계속 빠지고 있네, 그냥 구경만 해주고 지금 딱히 할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상방 베팅을 하실 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이 비중을 줄여야 되나? 혹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되나라는 걸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아래쪽으로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잘 가는구나 하면서 구경만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려봤고, 이게 하여튼 굉장히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막 3, 4%씩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매일매일 얼마씩 빠지나요? 0.5%, 1%씩 빠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차분한 거예요. 하락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고 이런 모습들. 변동성 지수 이런 거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히려 어제 1%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 지수가 하락했죠.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요. 이 하락 에너지를 굉장히 아껴 쓰면서 잘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 기대하는 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이를 수 있다라는 거요. 이 빅스가 한 번은 보니까 더 치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빅스가 잘 올라가는 그림이죠.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지지와 저항 정도 이야기는 하자면은 어제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 S&P가 3,900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미국 본장 개장 전에 아침에 움직이는 거라 사실 이런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아무튼 3,900이라는 자리가 지지선인데 지지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력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지지선 부근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12,150이라는 자리를 어떤 지지력이 있는 중요한 자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지금 현재 물론 지금 도달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일단 부근에 왔죠. 지지선 부근이에요. 잘 해야 됩니다. 지지선 부근에선 잘 해야지 지지선을 붕괴시킬 수 있는 거죠. 지지선 부근에서 경거망동하면은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거죠.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싶으면 정성을 들여서 차분하게 잘 움직여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된 것 같고, 어떤 재료가 있었냐, 어제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CPI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번 값이 8.9였고 예상치가 9.0이었고 근데 이제 9.1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CPI 9.1 나왔다는 이야기는 인플레 우려가 심각하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나 좀 고민해 볼 문제거리가 좀 생기긴 했는데, 지난번에 8월 중순에 8월 한 15일쯤이었나? 8월 한 15일쯤이었나? 그때부터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 영국 CPI 나왔고, 그리고 조만간 조금 있다가 독일 PPI가 나왔습니다. 독일 PPI가 하여튼 MOM 증가율이 뭐 0.5인가 나왔었고, 하여튼 뭐 전반적인 값이 뭐 32인가 37인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PPI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영국 CPI도 거의 뭐 10% 가까이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플레가 심각했었습니다. 이때도 긴축 우려가 엄청났는데, 이거 보고 나서 ECB의 어떤 높으신 분 하나가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이 유로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축은 신중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렇게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라고 선뜻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걸 보고 유로존은 긴축이 좀 글러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유로존 CPI가 9.1이 나오면서 슬슬 유로존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이런 기사들을 좀 몇 개 보시면은, 뭐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던데, 어디 있더라? 골드만삭스에서 ECB가 다음 주에 75bp 금리 인상 전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뭐 유로존 뭐 75bp 인상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영국하고 독일 물가지표 나왔을 땐 조용하더니, 이 유로존 CPI 9.1을 보고 나서 지금 시장이 유럽의 강력한 긴축 쪽으로 좀 생각을 좀 고쳐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의 강력한 긴축은 이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이 흐름을 약간 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하죠.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유로화가 한 6, 7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6, 7거래일 동안 이렇게 바닥을 다진 게 유로존의 뭐 빅스텝 가능성 이런 거를 일부 반영하는 의미도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전 모르겠어요. 일단 시장에선 75bp 인상 가능성도 일단 이야기는 나왔다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22에 높으신 분 하나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긴 했고, 지금 이제 약간 좀 이제 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국, 독일 물가지표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유로존은 그래도 긴축이 어려워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어제 CPI를 확인하고 이제 75bp 유로존도 긴축을 좀 해야 돼라는 의견도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의견이 싸우겠죠. 유로존 긴축해야 돼, 안 돼, 긴축 힘들어라는 두 의견이 이제서야 좀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좀 이제서야 좀 이런 의견들이, 어제 그 CPI 9.1 나온 거 보고 이런 충돌들이, 이런 논란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유로존이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일단 뭐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많이 올리면은 유로존은 경기 침체 우려로 가는 거죠, 그죠? 지금은 상당히 그걸 시장이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원자재 가격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경기 침체 우려들이 충분히 지금 시장에 합리적으로 일단 그죠?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이런 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하여튼 금리 인상하면 이제 경기 침체, 유로존은 박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은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경기 침체 올까봐 금리 안 올리면 이제 뭐 다 같이 그냥 비실비실 당뇨병으로 죽자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느낌이, 그죠? 인플레가 지금 10%가 거의 뭐 9%, 10%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러나 저러나 진퇴양난에 아무튼 처한 거죠. 이래저래 시장이 좀 상승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진퇴양난인 상황이다라는 거, 이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로존 CPI 이야기를 좀 길게 했네요. 그리고 나서 CPI가 나오고 나서
어디 갔더라? ADP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ADP Non-Farm Employment Change 요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치가 30만이었는데 13만 나왔으니까 아 이거 미국의 고용시장도 심각하네라는 그런 것이 나온 거죠. 그런 지표가 나온 거죠. 이 어제쯤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good is bad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bad도 당연히 bad예요. 그죠? 좋은 것도 나쁘고 나쁜 것도 나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야 봐라 고용시장이 안 좋네 그러면 긴축을 좀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해서 시장이 올랐을 수 있지만 언젠가부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죠? 예. 그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좋은 것도 이제 나쁘게 해석되고 좋은 경제 지표는 긴축 우려를 가중시켜서 나쁘게 해석이 되고 나쁜 경제 지표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러면서 자체로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안 좋은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이거 미국 경기도 심상치 않네라는 이야기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ADP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저거는 보통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고용을 보는 그런 지표는 잘 아니고요. 이거 말고 이제 그 오늘 밤인가 내일인가 발표되는 게 있거든요. 논팜 페이롤스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지표라고 봐요. ADP 고용 지표 요거는 막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뭐 이럴 때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저럴 때는 엄청나게 낮아졌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어제 시장 반등에는 별로 도움을 못 줬다.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ADP 뭐 그런 이야기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래서 고용 지표들 뭐 조금 이야기를 했고 그죠? 예. 뭐 페드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상치 하회했다. 방금 전에 한 이야기고요. ADP 고용 지표. 그래서 하여튼 장중에 그 75bp 인상 가능성은 뭐 72%, 75% 가까이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했고 이 중요한 거는 하여튼 달러하고 유로한데요. 한 6, 7거래일 정도 옆으로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방향성을 정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여전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누적시키고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오히려 이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이 뭔가 더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 달러화가 어디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유로화가 뭐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그 지금 유로존의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와서 유로존의 긴축 가능성이 높아져서 지금 요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하여튼 유로화가 강하게 올라오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 어젯밤에 그게 일단 중요한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반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요소예요. 뭐 지금은 유로화가 하락하고 있고 지금은 달러화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유럽 개장하고 미국 개장하고 그때 움직임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달러가 오르고 있는 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어제 밤 마감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 중요한 자리였는데 달러는 계속 저항 누적시키고 있고 유로화는 조금 오르려는 상승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금리들 같은 경우는 유로존 CPI의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들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 하면서 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중요한 저항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3.2 정도 자리에 왔는데요. 이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습니다. 얘도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이거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뒤집더라? 네.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것일 수 있어요.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지금 이거 금리를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주식시장하고 비슷비슷하죠. 이거 다시 뒤집어서 정상적으로 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다중천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잘하면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다중 고점형 만들면서 다시 금리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좀 알 수가 있겠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장기물 금리가 좀 크게 탄력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막 역전돼 갖고 아래쪽으로 가다가 조금 요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계속 심화가 되거나 이럴 것 같다라는 거. 일단 하여튼 지금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탄력적으로 올라오면서 긴축 우려 하면서 올라오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다소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잠시 보시면은 죽어야 될 때 또 잘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좀 복합적이에요. 이게 갈 거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9.3. 이 갈 거면은 빨리 9.3 돌파한 척하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 9.3을 넘지 못하면은 사실 상방도 없긴 한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없긴 한데 9.3을 넘지 못하면, 근데 이제 한편으로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래쪽으로 가고 싶었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디서 꺾였어야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아래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근 9.3에서 못 가고 있긴 한데요, 전 여전히 이 어딘가에 조금 눌리다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더 올라가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9.3을 돌파한 척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방 우세긴 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항이 워낙 많이 누적돼서 지금은 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분명 높긴 높아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9.3이란 중요한 자리, 죽을 거면 얘가 이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다. 애초에 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 두 관점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은 아직 아는 상태예요. 하여튼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 원자재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수요 둔화 이러면서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천연가스도 떨어지고 구리값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가야 될 때 다들 못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천연가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죽었냐, 뭐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고, 하여튼 뭐 복잡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래갖고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쉽게 죽을 생각은 없나 봐요. 푸틴 아저씨가 또 말을 또 바꾸셨다고 합니다. 가스 공급을 줄인다고 했는데 아예 전면적으로 밸브를 잠가버렸다네요. 그래서 전면 차단됐다고 합니다. 가스 공급이요. 천연가스 값은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죽지 못하고 다시 뻘떡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원자재들 요즘에 다 같이 급락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뭐 당연히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락했겠죠. 그죠? 반도체 지수 1.15% 하락 마감했다 써 있으니까 한국 증시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 볼 건데,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되돌리고 있네요. 그죠? 어제 상승분. 어제 장대양봉의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59,000원을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돌려서 59,000원을 다시 붕괴시켜 버리면은 어제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속임수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39,000원 안착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39,000원 붕괴시키면 삼성전자 심각하다. 그러면 어제의 상승이 속임수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LG에너지솔루션은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이야기할 거 없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318.8 정도 자리를 어제 상승하면서 저 자리의 지지력을 뭐 두 번 혹은 뭐 몇 거래일 동안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재차 저렇게 붕괴를 시켜버린다면은 어제의 상승 이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감 보고 어제의 상승이 속임수였는지 어쨌는지 일단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하락 추세다라는 거 역시나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응을 할 때 이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시장을 볼 때 어제 아무튼 강력한 상승세가 나온 거잖아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대고 이게 일단 속임수일 거야 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일단 좀 무리일 수 있다고요. 물론
오늘 결과를 보니까 어제의 상승이 속임수라는 게 슬슬 밝혀지고 있긴 한데, 근데 어제의 저 상승이 속임수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제 장 마감했을 때 할 만한 이야기는 별로 아니라는 거죠. 물론 속임수일, 물론 속임수였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을 봤으면 다음날도 더 올라가겠거니 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그게 일단은 어떤 투자자로서의 조금 더 오래 시장에서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건, 속임수였네 라는 건 이제 오늘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요런 점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매일매일 하루의 움직임은 이게 도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뭐 장중에 1% 넘게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그 오늘은 상승세 전부 다 되돌리면서 오히려 저점을 낮춰버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락의 특징이에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이런 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특징인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걸 매일매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를. 하락 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장은 추세대로 잘 가거든요. 한번 정해진 방향은 잘 바꾸지 않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걸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면은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포지션 잡아놓고 길게 끌고 가도 분명히 주긴 다 줍니다. 그런 생각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는 시장인데, 개인적으로 어제 개인들이 콜옵션 또 추격을 하던데 그런 부분들 또 고스란히 다 뒤통수를 맞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오늘에서야 다시 이제 풋옵션이 좀 움직이나 싶은데 이미 뭐 다들 탈탈 털려갖고 풋옵션들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돈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돈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와 있는 거다. 자연스럽게 돈이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매일매일 매매하는 거, 요즘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늘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해야 되는 날에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죠? 역시 워낙 강세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뉴스도 나왔죠. 뭐 금융위기 이후 첫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다. 이래저래 원화가 강세가 될 이유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잘 올라가고 있다. 오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상승하면은 하락 없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결과적으로 이 8월 29일 날 20원 가까이 환율이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옆으로 기면서 기간 조정으로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